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선생님이나 또 우리 대표님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라는 걸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체 뭐야 고교학점제가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뭘까?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교학점제가 대체 뭔지를 우리 윤 대표님이 굉장히 빠르고 명쾌하게 네, 핵심만 네. 핵심만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표 자체가 이전에는 반 중심으로 해서 딱 짜여져 있는 시간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학생이 이제 교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따로 짜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필수적인 어떤 단위 수를 갖다가 조금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게 10단위인데 필수 단위가 10단위인데 그걸 갖다 8단위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수 자체를 갖다가 17시간 수업을 듣던 걸 갖다 뭐 16시간, 1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편성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수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가서 들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교과목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야 되고요. 교과목 자체도 기존에 좀 틀에 박혀 있던, 판에 박혀 있던 그런 어떤 교과목에서 좀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와 생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어떤 사회에 좀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과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설이 되는 그런 형태가 고교학점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평가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신이 본래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등급 체계로 있잖아요. 근데 이 9등급 체계가 지금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성취평가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1학년 때 필수 과목에서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일반 선택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융합 선택은 지금 없었죠.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 선택의 경우에 기존에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 체계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A, B, C, D, E라고 하는 5등급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등급의 내신 편성이 5등급으로 이제 좀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줄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 잘해주셨네요.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들었을 때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처음에 또 저렇게 큰 그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웠던 건 이젠 담임이 없어진다.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웃고 있죠. 그 담임의 역할을 갖다가 이전에는 공교육에서 했는데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계세요? 그쵸, 계시죠. 아니 그리고 역할도 다 하세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거기에서 공통 과목과,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편성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문 교과라든가 아니면 진로 교과 같은 경우에서 애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통해서 우선 배치하고, 그리고 소수 인원들 과목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해서도 이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 기존의 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데 방과 후에 활동을 해야 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아마 현실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단점이겠네요. 어머니 싫어하는 단점. 단점이기도 하고 이제 시간표 짜기가 정말 뭐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선택 과목제가 되면서부터 그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지, 다른 학교 애들이 방과 후에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애들이 나타났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뭐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듣는데 생기부에서도 그게 표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공동교육과정에 참여를 한다. 근데 그런 이게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뭐 주사파가 있잖아요. 예. 주 4일만 학교 가는 애들. 네, 그 월요일 주사냐, 금요일 주사냐, 아니 다른 뜬금없이 주사 수요일 생각해. 주사냐.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주 4일만 네. 학교 주사. 가는 애들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중간에 공강 시간에 대한 어떤 활용.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시간표를 만들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뻥 한 1교시 들어가고 만약 5교시가 있다. 그럼 2, 3, 4교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네. 운영할 때.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정말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우선 배정을 하거나 네.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네. 공강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네네네. 때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관심 많아서 이제 분당 지역은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선도학교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에 모든 학교 18개 학교가 다 시행을 했고 이제 올해는 전면적으로 이제 경기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교실이 없다. 아이들이 공강을 보낼 교실이 네. 없어서 분당 지역 고등학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도서관을 바꾸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공강 시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간중간에 많을 것 같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분당 지역의 18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죠. 이런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 새로운 과목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이유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선생님 입으로 들으려고 제가 설명으로 듣고 일단 싶어서 지금 왜 그럴까? 공강이 생길 뭐 이러면서.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형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강좌를 할 때 일단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목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그걸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지역적인 특성상 뭐 예를 들면 보건교과라고 하는 건 최근에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신청을 했던 건 국제관계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그래도 이게 그 특목고 같은 데서는 좀 그래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잖아요. 신청자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몰리는 과목이 몇몇 선생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과목의 수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개설될 수 있는 과목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은 뭘까요? 너무 단순한 것 같긴 한데. 장점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특기적성, 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걸 달리 말하자면은 분명히 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건 안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단점을 갖다가 조금 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한다. 그러면 수학을 필수만 딱 이수하고 나머지는 좀 나머지는 다른 거 비운다든지. 사회 듣는 그다음에 뭐 과학 중에서도 보면은 물화생지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 강한 과목이 있고 약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물리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제껴지는 과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5단계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성취도 평가에 그 절대적인 비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좀 과거 발언이긴 하지만 수미양가 체제에서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애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우수한 성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노력을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전과 같이 뭐 부풀리기는 아니더라도 정말 본인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뭐 장단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 내신 무력화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일 것 같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내신 버프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다들 올 A가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전부 다 의대 부품 공부랑 그렇죠.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와 예, 그러면은 이 버프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럼 쭉 좋은 갈 수 거 있는.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럼 대학에서 아니잖아. 대학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기본은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보이게 하느냐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내신 자체, 그러니까 ABC 등급으로 이 변별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학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비교과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벌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쵸, 변별을 그쵸, 하기 그쵸. 위해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네,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말씀을 나눠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였냐 하면 요번에 진짜 중학교 입학생들 내신이 되게 상향 평준화됐다라는 걸 그쵸. 뼈저리게 느꼈었던 진짜 저리셨나 점수가 상향 평준화인가요? 실력이 상향 평준화? 점수가 맞죠. 점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별로 네. 다 신입생들 들어왔을 때 내신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지역에서 되게 다들 놀랐던 게 180 내신 네. 이상자의 비율이 모든 학교가 높아진 거예요. 와, 그래서 왜냐면 이게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게 좀 우리 학교 입장에서 다른 학교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배정을 받고 나서 다들 신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쵸. 애들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형성이 됐고 애들이 왔는데 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막 이미 이래요? 쌓여 있는 것들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대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몇 해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는 방법을 갈아내는 방법은 결국 대학은 알겠지만, 애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는 장점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수학을 해야만 되고 진짜 하기 싫은데 영어를 해야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과학을 해야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네. 단점을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네. 드려보자고 하면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커리큘럼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내신만 좋아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다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냐? 9등급 내신이던 것만 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많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변별이 안 되는 5등급 내신 체계에다가 거기다가 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취평가제는 결국 내신 무력화에 관한 내용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내신이 아마 거품이 막 끼어들기 시작할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네. 내신 무력화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내신이 이 정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1, 2학년 때부터 포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좀 고등학교 자체가 활기차질 수가 있거든요. 공교육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3까지 꾸준히 이어가면서 다양한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좀 뭔가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상향 평준화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는 네.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거죠. 선택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바스킨라빈스에 가서 네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고 하지만 막 먹는 것만 먹지 다른 것들을 베스트 써져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약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과목들에만 몰리고 소수의 과목들이 정말 그 개설은
해야 되지만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 단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불명확성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학생부에서 이제 비중 자체가 내신 숫자로 나오는 ABC 등급에 대한 어떤 산출 점수 이거보다도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활동 보고서 뭐 썼고 그다음에 책 어떤 거 읽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확장을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심층적인 면접 평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신을 믿지를 못하니까. 9등급 내신도 못 믿는데 5등급 내신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신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들으면 내신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어느 정도 확률상 공부를 있죠.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라면 네. 소수 과목을 들으면 4명이 들으면 얘네가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골라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에서 1등은 떨어졌는데 3등이 붙었어. 그런 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뒤집어서 보면 심화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얘는 했던 활동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애였고 얘는 내신만 쫓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니네 내신을 100%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활동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최근에 잃었던 교육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기부에서 많이 바뀐 게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자율 동아리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고교 학점제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를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율 동아리 굳이 하지 말고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교과 세트게 되면 니네한테 더 많은 걸 적어줄게 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면도 되게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단점 하나 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보 격차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할 텐데 이 정보 격차가 단순하게 뭐 소득 격차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지역 격차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일부 되게 좀 하이 퀄리티가 필요한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열정페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의사도 많고 판검사도 많고 그 다음에 고급 개발자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 쫙 모아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근데 대표님이 되게 영리하신 게 모든 이런 논리에서 끝은 격차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반박을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요. 일단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텔리 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판교나 이런 데는 또 IT 기업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고급 개발자 그냥 학부모들 모임만 해도 몇 명 털면은 열정페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거기 다니고 있는데 자식이 걸리면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노를 못해? 그러면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할 수 있는데 좀 왜 저기 시골 오지 이런 데 있잖아요. 막 탄광만 있고 뭐 이런 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IT 개발자를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IT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청 단위에서 강사 풀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가서 교육하게도 하고 아니면 순회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격차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 대비는 항상 뒤늦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나 거기까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씩 할게요. 고교학점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평가 제도도 바뀌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으로 고3까지 진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또 단점으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입을 들어가는 거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또 중요 변수로 작용이 될까. 이게 내신이 아까 무력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내신이 무력화가 되면 어떤 게 또 이제 문제점으로 불거질까.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점하고 단점은 쭉 얘기했던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장단점은.